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두 사람,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한 배를 탑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고 모두가 잠든 새벽 소련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1000만 명이 넘는 군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민간인들까지 휩쓸며 재앙과도 같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몰살하라. 이 전쟁의 목표는 절멸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 인류를 대량 학살이라는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양분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차례로 합병하고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 독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양측 모두에게 불가침 조약은 한시적 조약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과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작전명 아래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독소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히틀러가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1941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독소 전쟁이 벌어지기 약 3주 전에 독일 침공이 가까웠다는 극비 보고를 받습니다. 도쿄 1941년 5월 30일 베를린은 주일 독일 대사인 오이겐 오트에게 독일이 6월 후반에 소비에트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오트는 95%의 확률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스탈린이 읽은 것은 독일집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 정권 핵심부에 깊이 침투해 있던 소련 정보원 리하르트 조르게의 기밀 보고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보고는 조르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련 스파이들이 모스크바로 보낸 경고 메시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것을 믿지 않고 국경 수비대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적이 공격해와도 총을 쏘지 말라는 소리 정도로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총 한 발 쏘지 않고 물러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독소 전쟁이 일어나기 5일 전에 내무인민위원회 NKVD에서 독일이 곧 침공할 거라는 스파이의 정보를 다시 스탈린에게 보고했지만 스탈린은 독일 공군 총사령부의 정보자료 따위를 어떻게 믿나? 그런 것은 정보이기는커녕 우리를 기만하려고 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독소전쟁 전날 모스크바로 독일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공이 시작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스탈린은 독일군이 일부러 충돌을 도발하려고 탈영병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참모총장의 말을 믿고 그 독일군을 총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독일의 뒤통수를 칠 마음이 없었는가? 있었죠. 다만 스탈린은 독일한테 계속 믿음을 줘서 독일이 열심히 서부 전세에서 싸우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힘이 빠지면 그동안에 내가 힘을 키워서 독일을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벌어질 독소 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탈린이 독일의 침공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련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독일 침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스탈린은 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스파이들의 기밀 보고를 무시했던 것일까요? 스탈린은 어떤 첩보 보고서에도 겨울 장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독일이 겨울용 장비 없이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스탈린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죠. 그런데 이처럼 스탈린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권력은 불안정했어요. 틈만 나면 스탈린을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소련 지도자들을 체포한 뒤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정규군인 붉은 군대 간부들까지도 숙청을 합니다. 거의 마구잡이로 인민의 적으로 몰아서 통살하거나 투옥시킨 결과 소련군의 중추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소련은 그대로 붕괴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회를 단합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혁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련의 약점은 수십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계급 대립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독일 침공에 대한 모든 보고를 무시하고 이것은 소련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영국에서 꾸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스탈린의 판단착오 덕분에 소련은 이제 전에 없던 가혹하고 끔찍한 비극만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한 것일까요? 독일 군부는 이미 1940년 8월 초에 독소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은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전쟁으로 해상무역로는 봉쇄되어 있었죠. 그리고 경제성장 정책, 군비 확충 정책을 급속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탐낸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8세기에 벌어졌던 7년 전쟁 때부터 독일이 팽창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꿈꾸고 있던 땅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있냐면 소련하고 유럽의 딱 중간 경계선에 있는데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해요. 그 중간에 자원과 식량이 풍부한 노른자에 같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삼키려는 늑대들이 결국 접근해서 터지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난 이유도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좀 황당한데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틀러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이후 순식간에 유럽 각국을 제압했고 프랑스에서는 상상 초월할 대승리를 거둡니다.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영국은 고립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영국에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이를 거부하고 영국 본토 방위 태세를 강화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영국 본토 항공전을 벌이죠.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항공전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일진일퇴하면서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동방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영국이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쳐서 굴복시키면 영국도 항복할 것이고 그러면 서유럽은 완전히 평정이 된다라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등장합니다. 히틀러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게르만족 아닙니까?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볼세비키에 맞서서 소련의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풍부한 자원과 농지를 가진 동방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풍족한 땅이 우크라이나였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땅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없애고 우리가 들어가서 너도 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소련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두지 않고 정복해서 독일 지배 아래에 두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1940년에 세운 소련 공격 작전을 보면 3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그리고 키예프, 우크라이나. 이 3곳을 목표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무한한 영토와 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랄 산맥까지 진격했다가는 너무 전쟁이 확대되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쟁 능력이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배치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독일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전 세계 강대국에게 포위되어 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도네츠 탄전 공업지대, 카프카스 유전지대다. 우크라이나의 탄전과 공업지대를 점령하면 소련의 군수 생산 능력은 마비되어 버린다. 무수한 인구가 있지만은 군화도 없고 총도 없고 철강도 없다면 그들을 군인으로 조직할 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장악해서 소련이 계속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소련군을 섬멸시켜버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독일군이 생각했던 전체 작전 기간은 6월 22일에서 9월 말까지였어요. 엄청나죠. 3개월 만에 소련을 정복한다.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히틀러는 소련군 정도는 아주 쉽게 경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총병력 330만여 명의 독일군은 3개 집단군으로 나눠서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3,000km 정도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 전쟁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전쟁은 공군의 기습으로 시작됩니다.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일제히 출격해서 소련의 모든 비행장을 일거에 공습합니다. 단 하루 만에 소련 항공기 1200대가 파괴되는데 이 대부분이 지상에서 이륙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이 먼저 상대방의 혈관과 도로를 다 끊어놓고 육군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단번에 함락시키고 서북 방향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바르샤바에서 출발해서 소련의 민스크, 스몰렌스크를 점령한 후에 모스크바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력 부대를 포위해서 소탕한 후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각자 목표 지점을 점령한 다음에는 모스크바란 한 점으로 모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북부 집단군은 발트해 연안 지역으로 돌진해서 개전 5일 만에 라트비아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인 리가 시내까지 돌입합니다. 구데리안이 활약했던 중부 집단군은 3개 집단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과를 올립니다. 개전 일주일 만에 소련 영내 400km까지 돌입했고 곧이어서 지금의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인 민스크를 점령하면서 소련군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군은 정말 썩은 문짝처럼 무너집니다. 사실 소련군은 지휘부가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반격하거나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 자체가 부족했고 전문 장교들이 다 붕괴돼가지고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사실 소련군은 전차나 대포 이런 것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병사들도 아주 훈련이 안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라든가 정비 능력이 열악하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도 좀 잘 싸우다가도 독일군이 어디 방어선 하나에 구멍을 내면 모든 소련군이 저항을 멈추고 무기를 던지고 포로가 되거나 도주합니다. 또한 반격을 안 하진 않았는데 역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돌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모한 공격을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화 부대를 일주일 동안에 90%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장비에도 차량에는 연료 공급이 안 되고 병사들에겐 차량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멀쩡한 탱크 버려두고 걸어서 후퇴합니다. 사실 이때 모스크바는 대혼란이 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엉망이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디에 집결해서 반격해라라는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독일군은 철저한 섬멸작전을 핍니다. 소련군이 후퇴하면 공군이 찾아서 폭격하고 철도를 끊어버리고 군수 차량을 공습해버립니다. 기계화 부대는 도시를 우회하고 후퇴하는 소련군보다 강이나 교량으로 먼저 진출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점점 더 공황에 빠지고 붕괴하게 되죠. 개전 2주차 독일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폴란드 동부 전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합니다. 히틀러는 1941년 7월 4일에 적은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쟁을 소련의 전차 부대와 공군을 격파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소련은 이미 전력을 보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했던 할도 육군 참모총장도 소련과의 전쟁은 2주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예상을 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전투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독일군 수뇌부는 보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독일군 부대들은 보급 부족에 시달렸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기에는 독일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7월 16일에 스몰렌스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데리아는 이때 곧바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스몰렌스크는 모스크바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 모스크바까지 약 370km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들어온다. 소련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소련군은 반드시 이곳 스몰렌스크에서 독일군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소련식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예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어선을 안정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부전선이 지휘하던 5, 7 기계화 군단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유능했고 임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련군에 타격을 줍니다. 소련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군대였어요. 독일군 포병 활용 앞으로 무조건 돌격식의 무모한 작전을 펴게 됩니다. 결국 스몰렌스크 방어전에서 소련군은 무려 58만 명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 48만 명이 죽거나 부상 또는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은 거뜬하게 스몰렌스크를 점령했고 8월 8일까지 소련군 2개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3개군에 괴멸적 타격을 줍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포로 34만 7천, 전차 3,400대, 대포 3,000문을 노획합니다. 포로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7만에서 10만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중부 집단군은 2달 만에 800km를 전진합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독일은 소련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한 직후부터 소련이 프랑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의 지휘계통을 부서뜨리고 보급론을 차단했지만 소련군 부대는 더욱 완강하게 전투를 이어갑니다. 개전 첫날인 6월 22일 독일 제3장갑집단 전시일지를 보면 적이 나타난 곳에서는 그들 모두 완강하고 용감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어떤 지점에서든지 탈주병이나 항복하는 자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이 전투는 폴란드전이나 서방 전투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 소속인 제43 군단장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보병대장도 소련병은 프랑스인보다도 훨씬 우수한 병사다. 매우 거칠고 치밀하면서 교묘한 계략을 아주 잘 쓴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소련군의 저항과 반격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련군의 공격은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이어서 독일군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군은 이런 부분적인 소련군의 공격에 대응하느라 진격이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과상으로는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소련군의 전력을 실제의 3분의 1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전격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소련의 지원 부대는 신속하게 투입되고 있었는데 이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독일군의 포위망이 생각보다는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포로를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병력도 상당히 많았어요. 유럽과 달리 넓은 러시아에서 대군을 완벽하게 포위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히틀러가 작전의 세부에 굉장히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전격전이라는 건 예하 부대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속도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자신이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성격의 진짜 문제가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재량을 줬다, 안 줬다, 여기서는 참견했다, 여기서는 당신 뜻대로 해, 이래버리니까 아래 부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소련군의 전력을 생각처럼 섬멸하지 못했고 자원이 상당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스몰렌스크 전투가 끝나고 독일군 지휘부에서는 국경 전투에서 소련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소련의 요지를 점령한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 전투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타격을 주긴 했지만 소련군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막대한 수의 부대가 계속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전선에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어서 7월 31일 육군 총사령부는 중부 집단군의 전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워낙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총괄적인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종 목표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원래 계획대로 200km 정도 남은 모스크바로 돌진해서 곧바로 함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격을 멈추고 전력을 오히려 북부와 남부로 분산시킵니다. 북방에서는 레닌그라드를 함락해야겠다.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함락해야겠다. 히틀러는 왜 최종 목표였던 모스크바로 곧장 내달리지 않고 레닌그라드를 선택했던 것일까요?